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제징용 한일간의 그 판결, 그 판결에서 나타난 그 조약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녹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군함도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이제 불쌍한 우리 선조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됐고 하면서 정말 그 인권을 침해받고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일 간의 어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약을 해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칙, 이 과연 그 국내 법원 판결에 적용이 잘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요. 그러려면은 조약의 해석 원칙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해석 방식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온 방식이 있고, 그게 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국제 다자 조약에 의해서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textual approach는 이 문헌에 입각해서 문헌의 의미에 따라서 조약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텍스트라는 조약의 하나의 문헌이라는 거가 완전히 그 초점이 돼서 거기부터 조약을 해석해 나가는 거고, 인텐션을 강조하는 그 의사주의적인 해석의 방식에 따르면은 조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들이 당사국들이 가졌던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조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의 또는 체결 과정에서의 그 협상 기록에 나타난 당사국들의 체결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purpose, object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조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 teleological approach, 목적론적인 해석 방식에 따르면은 하나의 그 조약의 하나의 그 목적이라는 방향성에 입각해서 조약을 이렇게 구체적인 문헌들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 문헌을 강조하느냐, 당사국들의 의도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조약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 인정이 되어 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 가지를 전부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다만 그 비중은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거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비엔나 협약의 31조도 분명히 ordinary meaning 이런 그 문헌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독립적인 게 아니고 object와 purpose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intended란 말이 또 나와서 그런 당사국들의 의도도 고려해야 되고, 이 보충적 수단으로 어떤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협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헌주의와 목적론적 해석과 어떤 의사, 당사국대 의다, 의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고요. 그 판결의 이제 핵심은 이게 무슨 강제징용 당시의 어떤 임금 청구권을 나중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그 위자료를 1인당 1억 원씩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신일본 제철이죠. 지금은 철주금이 됐습니다만은 그 신일 철주금에 대해서 그 배상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었고, 그동안 여러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 판결이 나뉘었습니다만 결국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고
7분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경성하면서 1965년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떤 그 임금 청구권 같은 보상 청구권 문제만 해결을 했지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위자료 배상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정이 포함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상 청구권은. 그러니까 협정 가지고 뭐 그 권리가 뭐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거는 한일 간에 해결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제소를 해서 배상을 해달라 하는 것은 인용이 돼야 된다, accept 돼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세 분의 대법관은 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리가 다르죠. 그래서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떤 그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도 포함하지만 그 협정이 소멸시킨 거는 외교적 보호권,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만 포기했지 개인이 privately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문제는 국가의 조약으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어떤 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인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두 분이 있었죠. 그래서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여러 가지 일괄 타결 협정이라는 그 당시의 관행이나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청구권 협정이 국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까지 다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한일 간에 그 문제를 전부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청구라도 그거를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조약을 이제 일괄 타결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10분의 대법관이 지금 인용 판결을 내린 거고 두 분만 반대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 케이스의 그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결국 핵심은 이 3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국민 간의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청구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이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포함해서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에 첫 번째 논점을 제기하죠. 뭐 여러분이 이렇게 논안을 보다시피 국가뿐만 아니고 그죠?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가의 권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청구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개인의 권리까지 포함해서 이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떤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런 걸 딱 나눠서 보상만을 포함하고 배상은 이 협정에 포함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사실은 이 문항이 되어 있지는 않죠.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 요강 또 보고 또 협상회의록이나 또는 의사록 뭐 이런 거를 볼 때 뭐 어떤 배상 청구권은 제외를 특별히 했다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이걸 포함해서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라는 말이 있고 그죠? 및 기타 청구권 이렇게 되면은 기타 청구권 other claims 이렇게 되면 그죠? 보상이라는 거 말고 다른 기타 other claim을 얘기하는 걸로
문헌상으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맥락이 미수금, 보상금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기타 청구권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수금, 보상금이라는 하나의 캐테고리를 마련하고 또 other,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아니면은 뭐 배상금이죠. 커다란 캐테고리가. 만약 그 배상금을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문안을 다르게 썼어야 될 거예요. 그죠? 기타 청구권이란 말이죠. 배상금을 제외한 뭐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석이 배상금을 제외하도록 뭔가 이렇게 문안이 추가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타 청구권 이렇게 other 캐테고리의 모든 클레임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아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배상금이 제외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문헌상으로. 또 이제 다수 의견이나 이런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 일제가 그 불법성을 이 협정으로 인정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불법을 전제로 하는 데 배상 청구권은 여기에서 시원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외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주요 그 논건인데요, 그죠? 근데 한쪽은 불법이라고 그러고 다른 쪽은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그 결국은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죠? 협정의 어떤 전문이나 어떤 구체적인 규정에서 일본이 뭐 불법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배상한다든지 뭐 그런 문구를 집어넣을 수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도 이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이렇게 해서 보상금 및 배상금 이렇게 쓰지 않고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이렇게 해서 그 불법성 여부를 하나의 그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청구권이라는 말에 거의 해석상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므로써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꼭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다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협상에 타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청구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상도 있고 배상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영구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협정을 체결해서 일정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금액을 처음에 많이 불렀다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그 금액이 좀 다운됐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금액이 또 다운됐다고 해서 배상금은 제외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협정 문안에 뭐 배상금은 제외했기 때문에 뭐 이만큼을 한다든지 그렇게 썼어야 되죠. 서로 이렇게 협상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그 금액이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반드시 불법을 확인해야만 배상 청구권까지 포함시키는 건 아니죠. 내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모든 청구권을 우리가 퉁치고 이걸로 최종적으로 해결하자. 완전히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자 하면서 내가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서로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모든 청구권을 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 모든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것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명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만 그게 여기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당사국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청구권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자. 그렇게 의도하면서 이 문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전체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여기 불법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제한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아무튼 간에 이 다수 의견의 견해는
불법이라는 말이 없고, 그죠? 그리고 뭐 금액이 상당히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다운됐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문제는 빠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하나의 그 조약 해석의 원칙 중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무슨 접근법이라고 굳이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헌주의입니까? 의사주의입니까? 목적론적 해석입니까? 문헌주의라고 보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상당히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주의라고 보기에도 제가 역시 말씀드린 바대로 청구권 협정이라는 그 의사, 양당사국이 가졌던 의사에 상당히 안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퉁치고 가자. 이런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목적론적 해석, 굳이 얘기하면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목적론적 해석을 상당히 잘못 이해하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국내 그 법관이나 뭐 고위법관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 목적론적 해석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목적이냐? of the treaty입니다. 그 협정 자체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에 비추어서 개개의 조항을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지. 협정 자체의 목적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에 입각해서 이걸 해석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죠? 어떤 조약을 이렇게 적용하는 어떤 법관들이 마치 입법자처럼 주권국가처럼 그죠?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목적하에서 그 조약을 해석해 버리게 되면 조약의 내용이 확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법 기능을 마치 입법 기능인 것처럼 그렇게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론적 그 teleological approach라는 것은 그 입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 조약 자체의 목적에 입각해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떤 그 저지의 입장에서 새로운 목적을 들이대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 개개의 저지가 마치 주권 국가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그 자기 자신들의 어프로치가 뭐 목적론적 해석이다 그렇게 반드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게 강합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인권 보호죠. 강제징용처럼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이게 그렇게 해석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반드시 그렇게 명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마인드셋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 조약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그 최소한 배상금은 그 새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석해주는 그거를 마치 목적론적 해석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협정 자체는 그 인권 협정입니까 이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 청구권이라는 두 원수지간에 있는 나라끼리 어떤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책임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의 돈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협정이죠. 청구권에 관한 문제와 뭐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고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해석을 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죠. 청구권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지. 어떤 해석하는 게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유리하냐 뭐 그런 식으로 목적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의견은 문헌주의도 상당히 위험하고 의사주의와도 안 맞고 목적론적 해석으로 합리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록 7분의 고명하신 분들이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이 판결은 정말 국제 그 조약을 해석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국제법적인 조약 해석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의의, 그 한일 관계 맥락에서의 무슨 의의 그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는 조약의 해석 원칙이라는 반세기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그 룰, 그걸 지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느냐, 그걸 지키지 않은 차원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 별개의 의견을 보면은 문헌상이나 뭐 의도상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배상금을 이 협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3조 2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이 국가 간에는 해결이 됐는데 개인의 어떤 청구권 자체는 이 규정으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게 새로운 국제법 원칙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소멸시킨 것은 국가 간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만 한정하고 개인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청구하는 국내법원에 청구하는 그 배상금 권리는 이 조항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번은 개인이 청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그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두 명의 이제 별개 의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당히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상당히 뭐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별개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는 국내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을 봐도 국가가 무슨 개인의 권리를 그렇게 소멸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약의 해석 원칙을 지킨 해석일까요? 아닐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2조 1항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은 어떤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고 돼 있습니까? 이 조항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지.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3억 불, 2억 불 해서 총 5억 불을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한국에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하자. 그래서 한국이 오케이 해서 협정을 맺었는데 그런 의도나 아니면 이 문안을 보면 여기서 합의된 거는 개인의 권리가 그래서 소멸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채무나 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무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밀고 당겼습니다만 했던 어떤 금액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걸 한국에게 넘겨줌으로써 더 이상 내 의무는 없는 거야. 내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지. 한국민들 피해 입은 사람들의 권리가 소멸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게 하지 마. 내가 다 주잖아. 내가 인정하고 비록 명시적으로 불법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모든 기타 청구까지 포함한 금액을 내가 지금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내가 지금 다 주니까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만약에 제기를 하면 그거는 너가 그 금액을 받은 너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내법적에는 그 채무의 인수죠. 한국 정부가 채무로 인수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로 인수했다는 건 뭐예요? 그 누군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 그게 권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청구의 대상이 이제는 일본 측이 아니고 한국 측이라는 얘기죠. 응? 네가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내가 금액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해준 뒤 배상을 해준 뒤 그건 너의 몫이야. 내 몫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끼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망도 보면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그 사유에 기하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나한테 할 수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 안 됐다 그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너가 내 돈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네가 살아있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개인에 대해서 네가 배상을 해줘. 보상도 해주고 미수금도 있고 기타 청구권도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그렇게 의도했다고 이 문구를 보는 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하러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안 하고를 그 당시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응? 뭐하러 그걸 합의를 합니까? 채무로 인수시켜버렸는데. 그리고 그 조약이 무슨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안 시키고 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논쟁이 그 문제를 터치업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헌이나 의사주의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조항을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 합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외교적 청구권뿐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런 문제를 살리고 죽이구나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럼썸으로 넘겨주니까 우리끼리는 다 해결이 된 거야. 국가와 국민 전부 합쳐서.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 권리가 살아있다면 네가 하고 죽었으면 네가 뭐 그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배상해 줄 필요 없는 거죠. 그 문제는 너의 문제야. 그렇게 의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마치 개인의 권리를 킬한 걸로 해석하면서 해결된 것이 이 말을 소멸된 것이 이렇게 굳이 해석하면서 그 개별 의견이 그렇게 나갔다. 판결을 나갔다 하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또 어떤 어프로치일까요?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문헌보다는 어떤 목적을 중요시하고 근데 그 문제는 또 거기서 말하는 목적은 개인의 권리 구제, 인권 구제입니다. 근데 이 휴학의 협정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 구제, 인권 구제가 아니죠.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청구권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그래서 그 경우도 역시 다수 의견보다는 덜합니다 하는 그 목적론적 해석을 상당히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대체를 하면서 그걸 마치 목적론적 해석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역시 목적론적 해석의 예입니다. 어떤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뭐 프레이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조약의 해석이라는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그 두 분의 반대 의견에 저는 찬동합니다. 그게 최소한 조약의 해석 원칙은 지키고 지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야죠. 국제사회에서. 그죠? 모든 나라들이 50년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안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갈 수는 있는데 해석 원칙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조의 경우에
어떤 그 조약의 해석 분쟁, 본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그 분쟁은 우선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으면은 일방 당사국 정부가 타방 당사국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그 들먹일 필요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니에요. 이 청구권 협정 자체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석 문제가 제기되면 그죠? 여기서 3조에서 빌트인 하고 있는 그 중재 절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방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나 중재 안 갈래.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3조에서 일방 당사국이 그 요청하는 경우에 이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중재위원을 뽑고 뭐 이렇게 쭉쭉쭉 시간 제한도 있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본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석 대법원 이렇게 해석하고 일본 측은 뭐 그거에 대해서 국제법 해석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해석의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중재로 가자. 3조가 중재로 가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았죠. 우리는 뭐 외교적으로 계속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도 절차적으로 3조 위반입니다. 네 해석이 다르고 내 해석이 다르면 구체적으로 내 해석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걸 그래서 버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유엔군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중재 절차로 가서 뉴트럴한 중재인을 서로 반반씩 뽑고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받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무역법을 때렸죠. 그것도 잘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시퀀싱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일본이 과도한 보복인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은 그 원인은 심지어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거는 뭐 이해하더라도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또 3조, 2조뿐만 아니라 또 3조 위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무역법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죠. 왜 국제법 해석 원칙도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좋다. 그럼 중재로 가서 뉴트럴하게 판정을 받자. 그러는데 거기 안 간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틸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논리에 맞게끔 해야죠. 그래야지 국제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받은 5억 불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남겨줬는데 나 싫다. 돌려주고 협정을 파기하고 그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도록 하면 내가 받은 걸 다 채무 인수 받은 걸 다시 되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개인이 그걸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돈은 돈대로 내가 받고 스틸 네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이 해석이 달리는 걸 그럼 중재로 가자는데 그것도 안 가면서 이거는 이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 일본을 응징해야 된다. 일본을 제대로 응징하려면 돌려주고 살아있는 권리를 그 불법 행위를 한 측에서 배상하도록 정정당당하게 국가가 지원하면서 나가는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응징 차원의 그 속이 시원한 얘기죠. 저도 뭘 받으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국제법적인 문제가 많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발표도 있었고 제 의견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그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게 국익을 정말로 위하는 건가 하는 걸 좀 국제사회 속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비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